다정한 연인처럼 MBC 문화방송. 만나면 좋은 친구 광주문화방송이 7시를 알려드립니다. MBC 뉴스의 광장.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황혜진입니다. 9월 26일 목요일 뉴스의 광장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아침 주요 뉴스입니다. 인천시 강화군에서 6번째 아프리카 돼지열병 발병이 확인됐습니다. 조국 법무부 장관 가족이 투자한 사모펀드 운영사 코링크를 지배했다는 의혹을 받는 회사 익성의 대표와 직원들이 검찰 조사를 받았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 탄핵 시도에 발단이 된 우크라이나 대통령과의 통화 내용이 공개됐습니다. 정부 여당이 대학 입시에서 학생부 종합전형 비교과 영역은 대폭 줄이고 교과 영역을 확대하는 쪽으로 개선안을 마련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스페인 프로축구 발렌시아의 이강인 선수가 데뷔골을 터뜨렸습니다. 뉴스의 광장 잠시 뒤 계속됩니다. 질병의 고통을 멀리합니다. 생명의 소중함을 추구합니다. 이름을 알리기보다 품질을 앞세우며 전문 의약품 개발에 땀 흘려온 환인제약. 당신 곁에는 언제나 환인제약이 있습니다. 중소기업은 대기업이 부러웠습니다. 그들의 자금력, 인력, 정보력, 이런 것 없이 사업한다는 게 어디 쉬운 일이었을까요? 중소기업 사장님들, 이제 박스를 여십시오. 디지털 경영 지원 플랫폼 박스. 기업 해볼만 하실 겁니다. IBK 기업은행. 첫 소식입니다. 인천시 강화군에서 아프리카 돼지열병 발병과 의심 사례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지난 17일 파주에서 첫 확진 판정이 나온 이후에 6번째 발병이 확인됐지만 방역당국은 아직 확산 단계라고 말하기는 이르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김세진 기자가 보도하고 있습니다. 어제 오전 인천시 강화군 부른면의 돼지농장에서 어미돼지 2마리가 폐사하고 1마리가 유산됐다는 신고가 접수돼 정밀검사 결과 아프리카 돼지열병으로 확진됐습니다. 강화군에서 2번째 발병 사례입니다. 방역당국은 해당 농가에 집중 방역을 실시했고 발병 농가에서 3km 내 사육 중인 9천여 마리의 돼지를 살처분할 예정입니다. 어젯밤 늦게 강화군 삼산면의 돼지농장에서도 의심 사례가 발생해 정밀조사에 들어갔습니다. 연천군 미산면과 강화군 양도면에서 접수된 의심 신고는 음성으로 판정됐습니다. 경기도와 인천, 강원도를 중점 관리 지역으로 지정하고 방역을 집중하고 있는 농림축산식품부는 그동안 6건의 발병이 중점 관리 지역 내에서만 일어났기 때문에 아직 확산 단계로 예단하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감염 경로에 대한 역학조사가 진행 중인 가운데 파주와 연천의 1, 2차 발병 농장으로부터 10km 내에 있거나 차량 역학관계가 있는 농장은 모두 326곳으로 조사됐습니다. 방역당국은 역학관계가 있는 축산 차량과 농장에 각각 10일간의 운행 중지와 3주간의 가축이동 제한을 실시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MBC 뉴스 김세진입니다. 조국 법무부 장관 가족이 투자한 사모펀드 운영사 코링크를 지배했다는 의혹을 받는 자동차 부품업체 익성의 대표와 직원들이 밤늦게까지 검찰 조사를 받았습니다. 검찰은 익성이 코링크의 설립과 운영에 어느 정도 역할을 했는지를 집중적으로 캐물었습니다. 최경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검찰은 자동차 부품업체 익성 대표 이모 씨와 회사 관계자들을 상대로 코링크 설립과 운영에 얼만큼 개입했는지 조사했습니다. 특히 익성이 코링크의 설립 자본금을 대고 코링크 설립 목적도 주식시장 상장을 위한 것이라는 코링크 관계자들의 진술이 나온 만큼 검찰은 이 대표 등을 상대로 코링크 운영에 있어서 익성의 역할을 집중적으로 조사했습니다. 앞서 검찰에 출석한 이 대표는 취재진에게 코링크 실제 소유주가 익성이라는 의혹은 전혀 사실이 아니라며 검찰 조사에서 모든 걸 밝히겠다고 말했습니다. 검찰은 조 장관 부인 정경심 교수가 차명 투자를 통해 코링크의 설립에 관여했다는 의혹도 불거진 만큼 익성과 코링크, 정 교수와의 연결고리와 역할을 파악하는 데
수사력을 모으고 있습니다. 검찰은 이 씨 등의 진술을 근거로 익성의 역할을 확인한 뒤 코링크 소유와 운영 구조에 대한 최종적인 판단을 내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편 검찰은 이미 구속된 조 장관 오촌 조카 조범동 씨의 구속기간을 한 차례 연기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다음 주까지는 조 씨를 재판에 넘겨야 하는 만큼 그 전에는 정경심 교수에 대한 소환 조사를 마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MBC 뉴스 최경재입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탄핵 대상으로 만든 발단이 됐던 우크라이나 대통령과의 통화 내용이 오늘 공개됐습니다. 통화 상대인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트럼프로부터 압력은 없었다고 말했지만 민주당은 속기록을 통해 의혹이 사실로 드러났다며 트럼프에 대한 공세를 더욱 강화하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박성호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트럼프 대통령 지시로 백악관이 공개한 미국과 우크라이나 정상 간의 통화 속기록은 5장 분량입니다. 이걸 보면 트럼프 대통령은 바이든의 아들에 관해 얘기가 많은데 사람들이 궁금해한다며 대선 경쟁자에 관해 먼저 말을 꺼냅니다. 바이든이 자기 아들에 관한 우크라이나 검찰의 조사를 중단시켰다고 떠들어대는데 이걸 들여다봤으면 한다고 부탁합니다. 트럼프는 미국 법무장관의 전화가 갈 거라고 강조하면서 자신의 개인 변호사인 줄리아니와도 통화하라는 말을 5번에 걸쳐 합니다. 젤렌스키 대통령도 수사에 도움될 정보가 있으면 달라고 화답하면서 우크라이나가 미국산 석유를 구매한다는 사실, 미국과 정상회담을 희망한다는 걸 강조합니다. 통화의 당사자인 두 정상은 압력이 없었다는 게 속기록에도 나타났다며 한 목소리를 냈습니다. 하지만 민주당은 우크라이나의 바이든 전 부통령 측 조사를 부탁한 압력이 확인됐다면서 트럼프에 대한 탄핵 필요성이 입증됐다고 반박했습니다. 오늘 공개된 속기록은 녹음 내용을 그대로 풀어쓴 녹취록이 아닌 필기 형태 정리여서 NPR 등 미국 언론들은 기록이라는 표현을 쓰는 등 자료 자체도 논란의 소지를 안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MBC 뉴스 박성호입니다. 황우혜진 앵커가 진행하는 MBC 뉴스의 광장입니다. 하나은행과 우리은행 등이 판매한 파생결합 상품 DLS, DLF 등의 피해 보상을 요구하는 소송이 제기됐습니다. 투자자들에게 은행 측이 위험성을 제대로 알리지 않아서 원금 손실을 입는 큰 피해를 입혔다는 건데요. 소송을 낸 금융소비단체죠. 사단법인 금융소비자원 조남희 원장 연결해서 입장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원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먼저 이번에 투자자들이 피해를 입은 이 상품들 내용이 좀 어려운데 어떤 상품들이고 피해 규모는 전체 어느 정도로 추정을 하고 계십니까? 네. 이번 사태 문제가 된 상품은 DLS, DLF라는 상품인데요. 이 상품은 이제 독일 국채 금리의 변동성이나 아니면 미국, 영국의 CMS 금리의 어떤 변동성에 투자하는 그 상품인데요. 네. 쉽게 말해서 기준일의 금리가 예를 들어서 0%라면 이 금리보다 0.3% 이내로 떨어질 경우에는 4%를 주고 0.3% 이상으로 떨어지면 떨어지는 금리의 200배 혹은 333배 정도의 손실을 보는 그런 구조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번에 그 문제가 된 이런 상품에 말씀하신 대로 총 가입 금액은 한 8,200억 정도인데요. 두 개 은행이 거의 4천억씩 팔았다고 봐도 무방한데 가입자는 지금 3,700여 명 정도가 피해자로 나타나고 있고요. 개인이나 법인, 재단, 또 국가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고용노동부의 고용기금도 한 477억을 또 손실을 본 경우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평균적으로 보니까 3,700명이 1인당 2억 정도의 어떤 손실을 본 것으로 대략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소장에서는 지금 피해 배상 100%를 요구하고 계시는 걸로 아는데 이렇게 전액을 보상을 받으려면 이 해당 DLS 또 DLF 상품이 처음부터 불안전 판매 수준을 넘어서 거의 사기 판매였다 이런 걸 입증해야 된다 이렇게 법조인들은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결국 법원의 판단을 받아봐야겠지만 이게 쉽지 않다 이런 분석도 많고 또 은행들은 계속 상품에 대해서 우리가 충분히 설명을 다 했다 위험을 고졌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상황 어떻게 보십니까? 네, 말씀하신 대로 이제 그동안 금융상품 판매에 대해서
사법부가 이제 사기를 적용한 사례는 찾기가 어렵다는 점에서 이제 사기 적용이 어렵지 않느냐 하는 의견이 있습니다만은 이번처럼 은행이 아주 허술하게 네. 이 판 사례나 어떤 증거가 과거 어느 때보다도 좀 명확하기 때문에 예. 저희들은 이제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 거거든요. 네. 또 하나는 이제 사법부의 인식이라든지 또 국민의 또 소비자의 인식이 이제 달라졌기 때문에 이번 사안에서는 좀 더 다른 판결이 날 것이다. 왜냐하면 이 사기적인 어떤 판매다라고 하는 것은 이번에 이런 상품, 고위험 상품은 투자 성향이 공격형 투자자에게만 팔 수 있는 것인데 네. 지금 이번에는 이런 것들을 무시하고 판매 고객을 먼저 타켓을 선정한 다음에 노인이든 주부든 사업자든 관계없이 공격형 투자자로 서류를 조작, 또 작성을 유도했고 또 어떤 면에서는 문서를 허위로 조작한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러한 상품을 또 안정적인 것으로 설명했기 때문에 예. 사기적인 어떤 그러한 그 의도가 있다라고 저희들은 이제 판단하고 소송을 제기한 것이죠. 네, 상품 내용을 보면은 전문적인 펀드 매니저들이나 투자를 할 만한 좀 어려운 내용도 많긴 하던데요. 어쨌든 네. 이런 거에 대해서 이번 사태에 대해서 금융당국도 책임이 있다. 이게 피해 가능성을 미리 인지하고도 대책을 제대로 마련하거나 경고를 못한 거 아니냐. 이런 비판도 있는데 어떤 입장이세요? 이 부분은? 네, 그렇습니다. 이제 금융당국이 이제 이렇게 그 고위험 상품을 무분별하게 판매를 허용해 준 것이거든요. 네. 예를 들어서 이런 상품은 예를 들어서 예전에 적격 투자자다 해서 5억 이상의 금융상품 투자자에게만 자격을 준 것인데 네. 이거를 완화해서 1억 이상의 투자한 사람은 이런 그 고위험 상품을 가입할 수 있도록 또 특히 이제 사모펀드 형식으로 가입할 수 있도록 해줬다는데 가장 큰 그 어떤 문제의 원인이 아닌가 생각하고요. 이러한 초고위험의 어떤 금융상품을 무차별, 무분별하게 이렇게 판매를 허용해 주는 거, 이런 구조. 또 하나는 이번에 여실히 증명됐지만 이러한 위험 상품을 판매하는 은행이 이러한 상품에 대해서 본점 차원의 제대로 상품을 선별한다든지 판매 능력이라든지 시스템이라든지 이런 것이 없는 상황에서 상품의 구입자, 그러니까 이번에 가입자들의 경우에는 또 금융 이해 수준이 상당히 낮은 단계에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네. 이런 사람들한테 무자비하게 파는 것이나 또 하나는 이러한 상품을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우리나라 같이 이렇게 무분별하게 판매하는 나라는 없습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무차별적으로 금융사의 수익을 허용해 준다는 차원, 또한 소비자 피해에 대해서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거에 대해서 방지하지 않는 거, 이런 것들은 이제 금융사의 책임이라고 보여지고요. 앞으로 대책으로 생각되는 거는 먼저 이러한 상품들이 이렇게 무분별하게 너무 쉽게 팔려나가는 이런 구조, 그래서 이런 상품들이 이제 판매되지 않도록 하는 거. 그래서 저는 은행에 이런 상품들을 좀 전면적으로 판매를 금지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사단법인 금융소비자원 조남희 원장이었습니다. 원장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다음 뉴스 전해드리겠습니다. 조국 장관 사태를 계기로 문재인 대통령이 대입 제도를 개선하자고 한 뒤에 다양한 주장들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정부와 여당 쪽에서는 학생부 종합 전형 중에서 비교과 영역을 대폭 줄이고 교과 영역을 확대해서 입시에 반영하자, 이런 쪽으로 가닥을 잡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하지만 수능 중심의 정시를 확대하자는 여론에 대해서는 정부 여당이 단호히 반대하고 있습니다. 정동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국회 교육위원회 여당 의원들 주최로 열린 입시제도 개편 공청회. 진보 성향 단체에 속한 참석자들은 수능 위주의 정시 확대는 안 된다고 못을 박았습니다. 소득이 높을수록 어떤 수능 전형을 지금 선호하고 있다. 소위 상층부로 갈수록 정시를 선호하는 비율이 훨씬 높게 나. 대신 학생부 종합 전형에서 동아리, 봉사활동, 수상실적 같은 비교과 항목을 없애거나 줄이자는 입장입니다. 학부모의 개입의 여지가 있는 일부 불공정한 요소가 있기 때문에 사회적인 분란이 나타나는 것이 아닌가. 비교과가 삭제가 되면은요, 학생들이 공부에 집중할 수 있게 돼요. 앞서 열린 대통령 직속 국가교육회의가 주관한 청년 포럼에서도 비슷한 말들이 나왔습니다. 학종의 공정성에 문제가 있긴 하지만 그래도 성적으로 줄을 세우는 입시로 돌아가선 안 된다는 주장입니다. 몇 가지 전제 조건이 행해진다면 학종은 훨씬 더 좋은 대안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진경 국가교육회의 의장도 수능 확대에 부정적 입장을 명확히 했습니다. 오래되고 오지 선다형이다 보니 거의 바닥이 드러났어요. 사교육비를 많이 들이고 반복하고 하면 점수를 높일 수 있는 그런 게 돼버렸거든요. 정부와 여당은 이미 정시 확대는 안 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한 상태입니다. 굉장히 많이 오해를 하고 계신 것 같은데 정시와 수시의 비율을 조정하는 문제로 불평등과 특권의 이 시스템을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반면 자유한국당은 교육 불평등 문제 해결을 위해선 정시 확대가 답이라는 입장을 정한 가운데 정시 100% 법안까지 발의했습니다. 최근 여론조사에서도 정시 확대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다수인 상황입니다. 유은혜 부총리는 오늘 입시제도 개편과 관련해 여당 대표 등과 회의를 열 계획인데 교육부가 어떤 대안을 내놓을지 관심입니다. MBC 뉴스 정동훈입니다. 간추린 뉴스 연민주 리포터가 전해드립니다. 스페인 프로축구 발렌시아의 이강인 선수가 프리메라 리가 데뷔골을 터뜨렸습니다. 이강인은 헤타페와의 6라운드 홈경기에 이번 시즌 처음 선발 출전해 팀이 2대1로 앞선 전반 39분 로드리고의 크로스를 오른발 슛으로 연결해 득점에 성공했습니다. 스페인 1부 리그에서 우리 선수가 골을 기록한 건 지난 2013년 3월 셀타비고에서 활약하던 박주영 이후 처음입니다. 이강인은 전반 30분 팀의 동점골과 34분 역전골에 모두 기여한 뒤 후반 28분 교체됐습니다. 발렌시아는 후반 21분과 24분 연속 골을 내줘 3대3 무승부로 경기를 마쳤습니다. 식약처는 오늘 오전 10시 최근 미국에서 미량의 발암 우려 물질이 검출된 라니티딘 성분 위장약에 대한 국내 전수조사 결과를 발표합니다. 조사 결과에 따라 발암 우려 물질이 실제로 검출된 약품에 대해서는 전량 회수와 판매 중지 조치가 내려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앞서 대한약사회와 대한의사협회는 정부 발표가 나올 때까지는 라니티딘 성분이 들어간 약품에 대해 가급적 처방이나 판매를 유보해달라고 회원들에게 권고한 바 있습니다. 마크 네퍼 미 국무부 한일 담당 동아태 부차관보가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즉 지소미아 종료 결정이 번복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네퍼 부차관보는 어제 서울 중구 신라호텔에서 열린 세계 지식포럼에서 미국의 최대 우방인 한국과 일본의 관계가 나빠지는 상황이 크게 우려되며 이런 상황이 안보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한국 안보에 영향을 미친 사례로 지난 7월 중국과 러시아 폭격기 등 군용기 5대가 한국 방공식별구역에 무단 진입한 사건을 언급한 네퍼 부차관보는 한일 관계 개선을 위해 미국이 긍정적인 역할을 하고 싶지만 해결책은 한국과 일본이 자체적으로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오늘은 전국에 가끔 구름이 많고 제주도는 차차 흐려져 오후부터 가끔 비가 오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서울 28도, 부산 26도 등 전국이 23도에서 28도의 분포로 낮과 밤의 기온차가 크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서해 앞바다는 0.5m, 남해와 동해 앞바다는 0.5에서 1.5m로 일겠습니다. 서울지방 현재 기온은 18도입니다. 목요일 뉴스의 광장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청취자 여러분 고맙습니다. 점토벽돌, 친환경, 수질정화, 건축외장재 분야 전문기업 세라코, 광주 전남 유일의 점토벽돌 제조회사 세라코, 창조와 혁신을 선도하는 명문기업 세라코가 건축 분야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합니다. 고객과 함께 행복한 내일을 건설해 나가겠습니다. 나주 061-331-9000번 세라코. 가드레일, 중앙분리대, 교량난간, 방음판 전문 제조기업 가스코. 전 임직원이 장인정신과 사명감으로 안전한 도로 환경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창조와 혁신을 주도하며 고객에게 신뢰받는 기업 가스코가 해내겠습니다. 화순 061-370-2056. 상무와 수완이 가까운 프리미엄의 중심 무진로 진아리체 리버뷰가 옵니다. 무등산 영산강 특급 조망 원스톱 중심 생활을 누리는 명품 중대요 무진로 진아리체 리버뷰 062-223-0002 진아건설. 낭만 항구 목포를 즐기는 색다른 체험 목포 해상 케이블카. 눈앞에 다도해가 펼쳐지는 황홀한 해상 파노라마. 유달산과 고화도를 잇는
3.2km. 40분간의 짜릿한 즐거움이 시작됩니다. 목포 해상 케이블카. 롯데건설이 시공하는 명품 주거 공간이 여수 웅천에 찾아옵니다. 눈앞에는 아름다운 해변공원, 문 앞에는 드넓은 이순신 공원. 여수 웅천에서도 가장 핫한 자리, 여수 웅천 캐슬 디아트. 10월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문의 1566-4330. 지금 시각은 7시 20분입니다. 황동현의 시선 집중. 청취자 여러분 잘 주무셨습니까? 황동현입니다. 조국 법무부 장관 가족에 대해서 전방위적 수사를 벌여온 검찰. 이제는 국회 선진화법 위반에 대해 야당인 자유한국당 의원들과 당직자들에 대한 본격 수사에 들어갑니다. 성역 없는 수사라는 말을 상사인 조국 가족에 대한 압박 수사를 통해서 보여준 검찰이 이번에는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 궁금합니다. 대한민국 사회는 이 법 앞에 평등을 이야기하면서도 또 한편 유전무죄, 무전유죄라는 말이 통용될 정도로 이중적 잣대들이 공존하는 그런 사회입니다. 많은 국민들이 자유한국당에 대한 검찰의 이번 수사에 주목하고 있는데요. 진정한 법의 가치는 바로 사회 정의를 올바르게 그리고 제대로 실현하는 데서 나옵니다. 룰과 규정에 따르는 검찰의 모습, 국민들이 기대하는 부분입니다. 황동현의 시선 집중 시작합니다. 하루의 여름과 가을 두 계절을 오가고 있습니다. 오늘도 큰 일교차에 주의가 필요한데요. 현재 광주의 기온 15도로 어제보다 3도가량 높고요. 한낮에는 따스한 가을볕이 내리쬐며 10도가량 기온이 크게 오르겠습니다. 오늘 광주의 낮 기온 26도로 다소 덥겠는데요. 얇은 겉옷으로 체온 조절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전국에 구름이 많겠습니다. 현재 제주도에는 약한 비가 내리고 있는데요. 모레까지 20에서 60mm의 적지 않은 양이 내리겠습니다. 내일은 충청 이남 지방에, 주말인 모레는 남부 지방에 가을비가 내리겠습니다. 현재 광주의 기온은 15도, 습도는 92%입니다. 지금까지 광주의 숨은 맛집, 놀거리 정보가 가득 찬 사랑방 맛집 협찬, 날씨와 교통정보의 한아름이었습니다. 뉴스 골라주는 남자 김두식 아나운서가 골라온 뉴스로 오늘 황동현의 시선 집중 시작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김두식 아나운서 첫 번째로 어떤 뉴스 가져오셨어요? 네, 경찰이 화성 연쇄 살인 사건의 용의자를 특정했다고 발표한 지 일주일이 넘었지만 수사는 제자리 걸음을 하는 모양새입니다. 30여 년 전 사건 당시처럼 수사가 답답하다는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그 이유는 공소시효가 지나서 강제 수사권을 발동할 수 없는 한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범인으로 지목된 이춘재는 범행을 계속 부인하고 있는 상황이죠? 그렇습니다. 경찰은 프로파일러 9명을 동원해서 자백을 설득하고 있지만 이춘재는 강하게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DNA는 만국 공통의 증거 능력이라 불릴 만큼 정확도가 뛰어나서 사실상 이춘재가 범인이 확실한데도 이 문제는 사건의 공소시효가 끝나 강제 수사가 불가능하고 이에 따라 경찰은 이 씨가 복역 중인 교도소를 찾아가서 면회 형식으로 접견을 통해 자백하라고 설득할 수밖에 없는 형편입니다. 더구나 이 씨가 접견을 거부하면 사실상 아무런 조처도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이춘재를 만나서 설득하고 있는 프로파일러들은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프로파일러들은 이춘재가 경찰의 수사 정보를 얻기 위해 조사에 응하는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경찰이 무엇을 가지고 자신을 범인으로 몰고 있나 자료 수집 차원에서 조사에 응하는 것으로 보인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어느 정도까지 증거가 드러나거나 또 자신이 경찰의 속내를 얼마만큼 알게 되면 그때는 조사를 거부할 것이라고 전망을 했는데요. 결론적으로 지금 이춘재가 오히려 주도권을 가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사형수도 아니고 모범수로 지내왔기에 가석방 가능성이 여전히 열려 있는데 왜 자백을 하겠는가? 만약 국민 여론상 가석방이 어려워졌다고 판단을 하면 경찰과 자백하는 것을 두고 딜을 하거나 아예 입을 닫는 등 두 가지 형태로 나타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다른 프로파일러는 강제 수사를 하지 않는 이상 더 이상 할 수 있는 일이 없다. 이 상태로 끝날 가능성이 높다는 견해를 밝혔습니다. 네. 두 번째로 골라온 뉴스도 소개해 주시죠.
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취임 이후 최대 정치적 위기를 맞았습니다. 트럼프가 외국 정상한테 대선 경쟁자에 대한 뒷조사를 요구해서 헌법을 위반했다는 건데요. 네. 민주당은 공식적으로 탄핵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우크라이나 의혹으로 불리고 있기도 한 바로 그 사건을 이야기하는 건데요. 네. 설명을 좀 더 해주시겠어요? 네, 의혹의 발단은 지난 7월 25일 트럼프 대통령과 우크라이나 젤렌스키 대통령의 전화 통화입니다. 여기서 충격적인 내용이 있었다고 내부 고발자가 폭로한 건데요. 민주당의 유력 대선 주자인 조 바이든 전 부통령의 아들이 현재 우크라이나 모 가스 회사의 이사로 재직하고 있는데 이 회사에 부패 혐의가 있다. 그러니 여기에 바이든 부자가 연루됐는지 수사를 해달라고 트럼프가 우크라이나 대통령에게 요구했다는 겁니다. 2016년 대선 때 힐러리 클린턴 후보를 흠집내려고 러시아와 공모했다는 의혹과 닮은 꼴로 이번에는 바이든을 노리고 우크라이나의 선거 개입을 요구했다는 게 핵심입니다. 우크라이나는 그동안 크림반도 문제를 비롯해 러시아와 군사적 마찰이 있을 때마다 미국의 군사적 지원에 기대왔는데요. 트럼프는 우크라이나 대통령과 통화 일주일 전에 총 3억 9천만 달러, 우리 돈으로 5천억 원이 넘는 군사 지원을 갑자기 중단시켰습니다. 이유도 없이 2달이나 지연시켰는데 압박용으로 삼았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그 부분에 대한 반응은 어떻습니까? 일단 바이든 전 부통령 부자에 대한 그 부패 사건에 대해 언급한 건 맞다라고 시인을 했지만 압력도 보상도 일절 없었다고 부인하고 있습니다. 역대 최악의 마녀 사냥이라는 강경 반응을 내놓고 있는데요. 대통령 자리에서 쫓겨나지는 않을 것이라는 게 정가의 일관된 반응입니다. 민주당이 장악한 하원에서는 탄핵안이 통과될 수 있지만 상원은 트럼프 소속 공화당이 다수이기 때문에 탄핵안이 통과될 수 없다는 것이 정설입니다. 다만 대선이 1년 정도 남은 상황에서 앞으로 치명적인 내용들이 나오면 재선이 어려울 수 있다라는 분석이고요. 반대로 별 내용이 없으면 민주당이 역풍을 맞을 수도 있다고 전망되고 있습니다. 네, 김두식 아나운서가 오늘 골라온 마지막 뉴스는 어떤 겁니까? 네, 정부가 지역에서 근무하는 검사를 위해 철도 교통비의 절반을 지원해온 것으로 드러나 다른 공무원과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됐습니다. 네. 강훈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어제 코레일로부터 받은 자료를 보면 코레일은 올해 대검찰청과 운임 협약을 맺고 지방근무 검사의 철도 교통비 50%를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책정 예산이 6억 5천만 원에 이르는데요. 검찰 쪽에 해지 요청이 없으면 계약은 앞으로 계속 자동 연장되고요. 이 문건에는 할인 대상자를 지방법원 판사들까지 확대해 나가겠다는 내용도 담겨 있었습니다. 특혜를 받고 있었던 이야기인데요. 다른 공무원과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만한데요. 그렇습니다. 일례로 세종시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은 출퇴근 시간에 맞춰 운행하는 전세 객차를 이용해야만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검사만 기차 요금을 50%나 할인해 주는 것이 불공정하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겁니다. 강훈식 의원은 특정 공무원에게만 법적 근거도 없이 교통비를 지원하는 것은 부당한 특혜라며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업무 특성상 불가피하다라는 입장을 밝혔는데요. 다른 직종과 달리 인사이동이 1, 2년마다 있고 또 근무지도 전국 단위로 발령이 나기에 복지 차원의 교통비 지원이 불가피하다고 이야기합니다. 누리꾼들은 예상하시는 대로 부정적인 댓글들을 줄지어 달고 있습니다. 검사와 판사들이 국가의 법 질서를 확립시키는 사람들이라는 국민적 신뢰관과 또 존경을 받고 있었다면 이런 논쟁이 발생했을까 하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지난 주말은 태풍의 영향으로 전국에 강한 비바람이 불었습니다. 이륜차를 이용해서 배달을 하는 노동자들은 이런 궂은 날씨가 이어질 때마다 배달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하는데요. 관련 이야기 신혜빈 리포터가 취재를 했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현재 배달 노동자들의 노동 형태는 세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특정 업체에 직접적으로 고용되어서 근로를 제공하는 노동자. 두 번째는 특정한 배달 대행 업체와 위탁 계약을 맺고 배달 노동을 제공하는 노동자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배달 대행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콜을 받아서 업무를 수행하는 노동자들이 있습니다. 특히 모바일 앱을 통한 음식 주문 배달이 보편
보편화되면서 후자의 두 가지 유형이 다수를 차지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륜차를 이용한 배달 노동자들의 노동 형태가 좀 다양하네요. 그리고 요새는 핸드폰 앱으로 음식 배달 주문을 좀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그만큼 배달 대행업체의 플랫폼들이 성행하는 현실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배달앱 음식 서비스 총 거래액은 4조 7,800억 원 가량이었다고 합니다. 2017년 거래액보다 2배 이상 많은 수치이고요. 올해도 이런 급성장 추이는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배달앱 시장이 성행하고 있는데도 배달 노동자들은 더욱 열악한 환경에 몰리고 있었습니다. 자, 배달 노동자들의 열악한 환경, 어떤 문제들이 있는지 좀 짚어볼까요? 네, 우선 플랫폼과 플랫폼 간 경쟁으로 인해 배달 노동자들의 처우가 갈수록 악화되고 있었습니다. 배달 노동자들은 주로 야외에서 일을 하기 때문에 날씨의 영향을 많이 받는데요. 폭염이나 폭서, 태풍 같은 자연재해가 발생했을 때 오히려 배달 주문은 더 늘어난다고 합니다. 저번 주말에 온 태풍이 가장 최근의 사례일 것 같은데요. 강한 비바람이 부는데도 불구하고 광주 대부분의 배달 대행업체들은 운영을 했습니다. 태풍에 인한 강한 비바람 가운데서 배달을 해야 되는 상황, 거의 어떻게 보면 목숨을 내놓는 것과 마찬가지로 느껴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하지만 궂은 날씨에 배달이 더 많아지기도 하고 이때 일을 하지 않으면 배달 대행업체로부터 배달 노동자가 불이익을 받을 수 있고 또 배달 대행업체와 음식점주의 계약을 지속하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일을 해야 한다고 합니다. 네. 배달 대행업체 노동자를 만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함께 들어보시죠. 시야 확보도 좀 힘들고 도로 지면이 이제 좀 미끄럽잖아요. 날씨의 영향이 좀 심하죠. 본인이 이거는 너무 위험해서 못하겠다 하면 이제 조금 이제 주변 라이더 분들이나 이런 분들한테 약간 좀 이제 눈치가 보이는 건 어쩔 수 없는 상황인 것 같아요. 법적인 테두리 안에서는 제대로 보장을 일반 노동자들에 비해서는 덜 받지 않나 그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배달 수수료 부분에 대해서도 한 건당 그 수수료가 정해져 있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무리하게 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네, 플랫폼들은 더 많은 사업주들과 계약을 맺기 위해서 수수료 인하 경쟁을 하고 있습니다. 보통 수수료는 건당 2,700원에서 2,800원 사이를 배달 노동자들이 가져가는데요. 한 대행업체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오전 10시부터 저녁 9시까지 12시간 동안 끼니를 거르고 일을 했을 때 배달 노동자들이 하루에 버는 돈은 평균 20만 원이라고 합니다. 끼니까지 걸으면서 일을 해야 되는 상황, 참 열악한 상황에 처해 있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버는 돈이 크지 않은데 수수료 경쟁으로 인해 전체 배달료를 플랫폼 자체에서 낮게 받으면 그만큼 배달 노동자들이 받게 되는 수수료도 적어집니다. 관련해서 광주의 한 배달 대행업체 대표를 만나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가장 어려운 부분은 요금을 저가 경쟁을 펼치는 게 가장 어려운 부분인 것 같아요. 라이더님들이 그만큼의 벌어가시는 수익이 나야 되는데 신규 사업자들이 들어서면서 이제 요금을 인하를 한다든지 월 관리비를 인하를 한다든지 해서 이제 업체를 서로 가져가잖아요. 경쟁 체제다 보니까. 기존에 좋은 요금을 받고 계시더라도 이런 저가 요금을 이렇게 영업하는 신생 업체들 때문에 일하신 분들이 조금 피해를 보는 편이죠. 네, 현재 수수료에 대한 정부의 규제나 가이드라인이 없는 상태라서 경쟁을 통해 플랫폼 자체적으로 마음껏 수수료를 낮출 수 있다는 점이 문제이고요. 네. 배달 노동자들은 낮아지는 수수료 안에서 최소 소득을 유지하려면 더 빠르게 달려서 배달 건수를 늘리는 방법밖에는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수수료의 가이드라인 이런 부분이 없기 때문에 수수료 최저치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보장받는 부분이 없네요. 네. 그렇다면 수수료를 낮추면 낮출수록 더 뛰어야 되기 때문에 그만큼 일은 힘들어지는 것이고요. 상당히 열악한 환경에 이 배달 노동자들이 처해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또 하나 주목할 부분은 배달 노동자들이 이륜차로 배달을 하기 때문에 안전이 가장 중요한 부분 아니겠습니까? 네. 빠르게 움직이려다 보면 위험에 노출될 확률도 커질 것 같아요. 네, 물론입니다. 업체 간 스피드 경쟁 또한 문제인데요. 새로 신설되는 배달 앱들은 30분 배달제, 15분 내 픽업, 15분 내 배달 등 빠른 배송을 광고하며 사업주들
노동자들과의 계약을 따옵니다. 배달 노동자들은 이러한 약속된 시간을 맞추기 위해 더 빠르게 오토바이를 몰아야 하고 날씨가 좋지 않을 때는 상황이 더욱 위험해집니다. 하지만 배달 대행업체 사장, 배달앱 프로그램, 음식가게 사장, 손님 등 라이더를 제외하고는 모두가 빠른 배송을 원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 빠른 배송을 원하는 상황 속에서 라이더들이 안전에 위험성에 노출돼 있다. 이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런 어려움들이 있지만 현재는 배달 노동자들의 실태 파악조차 제대로 돼 있지 않고 정부가 가지고 있는 통계도 전무한 상황입니다. 이에 추측을 해보면 배달 노동자들은 정부 보호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고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배달 노동자들은 플랫폼 안에서 근로자의 조건이 아닌 개인 사업자의 조건으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 근로기준법상 받아야 하는 근로자의 혜택조차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왜 배달 노동자들이 노동자의 신분임에도 불구하고 개인 사업인으로 이렇게 지정되는 거죠? 네, 건당 수수료를 받고 개인의 오토바이로 운영을 하는 등 여러 가지 이유를 들고 있지만 배달 노동자들은 일방적인 책임 회피가 아니냐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배달 대행업체 노동조합인 라이더 유니언 박정은 위원장의 이야기 들어보시죠. 사고가 났을 때 전통적 의미의 근로자 신분의 배달 노동자 같은 경우는 사업주가 책임을 지는데 현재 뜨고 있는 플랫폼 형태의 배달 노동자들은 신분이 다 개인 사업자이기 때문에 사고의 책임을 모두 본인이 져야 한다는 위험이 가장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근로계약이 아닌 용역이라든지 위탁 계약을 맺는 형식이기 때문에 사업주들은 근로기준법상의 사용자 책임을 지지 않아도 되는 거죠. 이거 관련한 법률이 정비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배달업은 사실상 자유업이어서 규제하기가 매우 힘든 상황인데 노조 입장에서는 기존에 일하는 형태가 크게 다르지 않기 때문에 기존 법률로 보호할 수 있는 거는 보호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죠. 네, 이런 구조 속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보험입니다. 네. 배달 노동자들은 산재보험을 제외하고는 개인적으로 유상 운송보험을 들어야 하는데요. 이 보험의 금액이 상당하다는 점입니다. 20대 같은 경우는 최대 1,800만 원까지도 보험 금액이 책정이 되고요. 30대는 800에서 900만 원 정도로 책정이 됩니다. 한 전문가는 부담하기 어려운 높은 보험료를 적용해서 상당수가 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배달을 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산재보험 가입이 가능한 유형이 있지만 적용 제외 신청을 할 수 있는 제도가 있고 파트타임으로 일을 하는 대부분의 배달 노동자들은 산재보험조차도 없는 조건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 차량 손해에 대해서는 보험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빗길에 이륜차가 넘어져서 차량이 망가지면 개인이 부담을 해야 합니다. 한 배달 대행업체 관계자는 일을 하다 보면 차량이 망가지지 않을 수 없다며 이러한 점에서 배달 노동자들은 수익을 온전히 가져가기도 힘든 상황에 놓여 있다고 토로했습니다. 배달 노동자들 정말 열악한 환경과 이 구조적 시스템 속에서 일을 하고 있네요. 네, 실제로 한 배달 대행업체의 경우 출퇴근과 휴무, 식사시간 관리, 주말 근무 지시 등 실제로는 근로자처럼 지휘 감독하면서 근로기준법상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개인 사업자로 명시한 계약서를 작성한다며 불법 위장도금이라는 논란이 일기도 했습니다. 배달 노동자들이 왜 이런 불합리함에 노출되고 있는지 법무법인 5월 곽예람 변호사에게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노동법상의 규제에서 벗어나 있어서 배달 노동자들 개인이 개별적으로 뭐 문제가 일어났을 때 대응을 해야 되고 또 그런 플랫폼 기업은 자본력을 갖고 있어서 규모가 있는 거에 비해서 개별 노동자들은 규모가 아주 영세하기 때문에 상호 대등한 지위에서 계약을 체결할 수가 없어요. 근로자라면 당연하게 계약서를 작성을 해야 되잖아요. 계약서 작성도 안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고 뭐 최초에 제시한 계약 조건을 임의로 막 변경을 한다던가 하루아침에 더 이상 콜을 대차를 안 하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계약을 해지하는 일이 허다하게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배달 대행업 자체가 신생 산업이잖아요. 새로운 산업적 특성을 고려한 제도적 조치가 마련되지 못했다는 것도 구조적으로 노동자들이 불합리한 상황에 처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지금도 배달 노동자들은 열악한 환경과 구조 안에서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 노동을 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배달 노동자들의 환경과 실질적인 문제를 꼼꼼하게 검토하고 실효성 있는 제도를 마련해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신혜빈 리포터였습니다.
호남 출신으로 한국 현대사의 중심에 있었던 대표 정치인 바로 김대중 전 대통령입니다. 김대중 대통령의 삶과 사상을 이해하고 또 미래 대한민국과 호남을 이끌어갈 앞으로의 지도자의 모습을 그려보는 시간. 최영태의 김대중 특강. 전남대학교 사학과 최영태 교수와 오늘도 함께합니다. 교수님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지난주에 저희가 12.6 사태까지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박 대통령이 김재규에 의해서 저격되었고 또 사망을 했는데요. DJ는 이 민주주의는 쿠데타나 암살이 아닌 국민의힘에 의해서 이룩돼야 한다라고 또 주장을 하면서 김재규의 암살 행위에 대해서 그렇게 긍정적인 평가를 하지 않았다라고 교수님께서 정의를 좀 내려주셨거든요. 예. 그렇다면 김대중 전 대통령이 생전에 박정희를 또 직접 만난 적도 있고 그랬다는데 그런 이야기부터 오늘 한번 이야기를 시작해 볼까요? 예, 김대중 전 대통령은 박정희를 딱 한 번 만났다고 그럽니다. 1968년인데요. 새해 다른 국회의원들과 함께 청와대로 신년 인사를 하는 관행이 있었습니다. 네. 그래 1967년 국회의원 선거 때 이제 박정희가 목표에 내려와 가지고 DJ를 떨어뜨려 한 바로 다음 해이죠. DJ는 그때 서 있는 채로 박정희와 5분 정도 얘기를 나눴다고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박정희는 이때 DJ에게 매우 친절했고 또 질문에 대해서도 성의 있게 답변해 줬다고 그래요. 또 유경수 여사도 이 고향의 어누이처럼 DJ를 아주 친절하게 대해줬다고 그럽니다. 네. 참고로 유 여사는 DJ보다 한 살 아래입니다. 네네. 1967년 국회의원 선거에서 DJ를 떨어뜨리기 위해 목포까지 내려와 국무회의를 주재했던 박정희 모습을 생각할 때 매우 뜻밖이었다 이렇게 해고를 하고 있습니다. 네, 거기에 대한 뭐 또 다른 평가나 이런 건 없이 그냥 그렇게 정황만 설명을 하고 있나 보죠. 예. 네, 그리고 또 박정희 대통령이 사망하기 직전에 박정희 대통령과의 면담을 요청한 이 적도 있다면서요. 예, DJ는 박정희가 사망하기 3, 4개월 전 그러니까 1979년요. 차지철 청와대 경호실장을 통해 박정희와의 면담을 요청합니다. 그런데 성사가 되지 않았습니다. 당시 차지철 경호실장은 최고 실세였죠. 박 대통령과 DJ 면담이 성사되지 않은 이유가 박정희가 거절해서 그런 것인지 아니면 중간에 차지철이 방해를 한 것인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DJ는 이 박정희가 죽은 후에 생전에 그와 만나 나라와 민주주의에 대해 한 번도 허심탄회한 대화를 해보지 못한 것을 매우 아쉽게 생각한다. 이것을 여러 차례 수례를 하고 있습니다. 네, 최대의 정적이었고 박정희 대통령과 이렇게 대선에서 맞붙었던 DJ인데 서로 이 국가에 대해서 국가의 미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지 않았다. 예. 그 당시 우리 사회가 얼마나 좀 단절된 사회였는지 그렇죠. 대화가 없는 사회였는지도 느끼게 되는데 그렇다면 교수님 DJ는 박정희를 어떻게 평가하고 있습니까? DJ는 박정희 공가를 비교적 객관적으로 보려 노력했습니다. 그는 박 정권이 경제 발전을 이룬 업적을 어느 정도 인정을 했습니다. 국민에게 우리도 하면 된다라는 자신감을 심어줬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DJ는 박정희식의 경제 발전에 대해서는 부정적입니다. 그는 박 정권이 경제개발을 대기업과 도시 중심으로 추진한 것은 잘못이었다라고 보고 있고요. 네. 또 박정희가 추진했던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은 사실은 쿠데타로 무너뜨린 민주당 장면 정권이 이미 마련해 놓은 것이었잖아요. 네. 그래서 그 점을 DJ는 강조를 하고 장면 정권이 경제개발 정책을 중단 없이 추진했다면 즉 쿠데타가 없어서 중단 없이 추진했다면 국민의 참여와 지지가 더 많고 경제 성과도 더 좋았을 것이다 이렇게 평가를 하죠. DJ는 박 정권이 경제개발 정책에 성과를 냈지만 민주주의를 유린하고 인권을 유린하는 이것은 너무 큰 잘못이다라고 하고 있고요. 네. 또 남북관계를 권력 연장의 도구로 사용한 것 7.4 공동성명을 말하죠. 이것은 큰 잘못으로 보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박정희가 자기의 정권력을 위해서 지역 차별 정책을 펼치고 지역 감정을 조장한 것 그래서 우리나라 최대 적폐를 만들어낸 것을 나쁘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박정희 대통령에 대해서 객관적으로 평가를 하는 거네요. 왜냐하면 감정이 그렇게 본인을 죽이려까지 했기 때문에 굉장히 감정이 격양돼서 평가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교수님께서 정리해 주신 이야기를 들어보면 객관적으로 공은 공대로 과는 과대로 정확하게 그렇죠. 평가를 하고 있고
김대중 전 대통령 이 DJ의 또 이 세상을 보는 그런 객관적인 안목을 네. 느낄 수가 있는데요. 이 DJ는 대통령 재임 시에 박정희 기념관 건립에 그런데 도움도 주고 그랬었어요. 예. 이런 부분들은 어떤 의미로 이해를 해야 될까요? 예, DJ는 대통령이 된 후 박정희 기념관 건립에 200억 원을 지원합니다. 네. 그리고 박정희 기념사업회 고문도 맡아요. 민주진영은 이것을 굉장히 비판했었죠. 네. 근데 DJ는 그걸 어떻게 해석하냐면은 박정희 기념관 건립이 박정희에 대한 공과를 공정하게 평가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는 차원에서 지원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이 박정희 기념관 건립 지원권은 사실 DJP 연대 때 김종필이 DJ에게 내각제와 함께 내건 두 가지 조건 중에 하나였습니다. 네. 그리고 그것을 DJ가 동의한 것이죠. 그 약속을 지키는 거네요. 끝까지. 예. 김종필은 그의 회고록에서 자신이 DJ에게 박정희 기념관 건립을 요구하고 DJ가 동의한 것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인격과 신뢰의 바탕을 둔 역사의 해원의식으로 표현합니다. 해원의식이라는 것은 무당이 구슬하면서 과거의 온통한 마음을 푸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JP 즉 김종필은 이 행위를 가리켜 민주 세력과 산업 세력의 하해로 그렇게 봤던 것 같아요. 또 이 김종필은 해고록에서 말하기를 사실 박정희 대통령 기념관은 김종필이 1992년 김영삼을 지원할 때 이때 이 김대중과 김영삼이 대결하잖아요. 네네. 1992 이때 김영삼을 지원한 대가로 요청을 했다고 하고 김영삼이 그걸 약속을 했는데 지키지 않았고 네. DJ는 지켰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 하나를 가지고도 또 사람의 어떤 약속에 대해서 갖고 있는 인식이나 이런 부분들을 느낄 수 있는데요. DJ가 대통령직에서 물러난 후에 박근혜 대통령이 야당 대표로 있을 때 또 DJ를 찾아와서 아버지 때 탄압에 대해서 사과한 적도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DJ가 대통령직에서 물러난 후인 2004년 8월이죠. 그러니까 2년 후죠. 네네. 이 당시 한나라당 대표였던 박근혜가 김대중 도서관을 찾아옵니다. 그래 박근혜는 이때 DJ에게 아버지 시절 여러 가지로 피해를 입으시고 고생한 데 대해 딸로서 사과 말씀드린다. 그리고 재임 중에 박정희 기념관 문제로 어려운 결정을 한 것에 대해서 감사드린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네. DJ는 이 말을 굉장히 뜻밖으로 받아들였다고 그래요. 네. 그래서 매우 기뻐했고 아버지의 잘못을 사과한 박근혜에게 감사하다고 자서전에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는 자서전에서 또 어떻게 표현하냐면 내 속에 있는 무슨 응어리가 풀린 것 같은 기분이 들었다. 아버지 시대 때 맺혔던 오난을 딸이 와서 풀고 한 것이 바로 우리가 인생을 사는 보람이 아니겠느냐. 네. 이렇게 자서전에서 수레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랬는지 또 DJ는 박정희가 설립한 영남대학교 그 박근혜 전 대통령이 또 여기 뭐 이사로도 있었던 대학교에서 명예 박사학위도 받은 적이 있었다고 들었는데 이 부분도 그런 화합의 측면으로 이해를 하면 될까요? 그렇죠. 2006년도에 박정희가 세운 영남대학교에서 명예 박사학위를 받습니다. 당시 DJ는 몸이 불편해가지고 다른 대학의 강연이나 명예 박사학위 수여는 사절을 하고 있을 때였어요. 그런데 영남대학교의 요청만은 수락을 합니다. 그 이유는 박정희와 영남대학교 사이에 특별한 인연을 생각해서죠. DJ가 명예 박사학위를 받은 날 대구 지역에서 발행하는 매일신문은 신문에 DJ와 이제 박정희의 사진을 나란히 싣고 기사의 제목을 어떻게 붙이냐면은 박통 DJ 서로 끌어안다라고 이렇게 붙입니다. 그래서 영남 지역에서 이날 명예 박사학위를 받은 것을 단순한 학술 행사로 보지 않고 박정희와 DJ의 하해라는 이렇게 큰 정치적 의미를 부여하면서 바라보았던 것 같아요. 이 김대중 비서관을 지낸 최경환 국회의원은 그의 책 김대중 리더십에서 이날의 모습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산자와 죽은 자의 하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DJ가 박정희 기념관을 지원하고 명예 박사학위를 영남대학에서 받고 또 이 박근혜가 찾아와서 이 사과한 것을 높게 평가한 이런 행위들을 어떤 의미에서 보면 정치적 제스처로 볼 수도 있지만은 전두환을 용서할 때처럼 이 박정희가 자기를 탄압한 이런 행위들을 진심으로 용서한 그런 것들이 이런 표현들에서 나오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DJ의 평소 철학인 하해와 용서의 철학이 박정희를 바라보는 시각에서도 그대로 투영되었다 이렇게 보고 싶습니다. 지금의 정치 상황들을 보면 여야가 갈리고
분열하고 싸우고 이런 모습들인데 끊임없이 김대중 전 대통령은 화합하고 그다음에 영남과 또 호남이 이렇게 지역 감정을 극복하는데 굉장히 노력을 많이 했던 분이라는 생각도 듭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난 시간에 이제 김영삼과의 관계를 얘기할 때 네. DJ와 김영삼이 치열하게 경쟁하면서도 또 이 민주주의가 위기를 처하고 할 때는 과감하게 협력하는 이런 모습을 큰 정치인의 모습을 보였다고 그랬잖아요. 네. 이 박정희를 바라보는 시각에 있어서도 공과를 갖다가 비교적 냉정하고 객관적으로 평가하려고 하고 또 이 박정희와의 관계를 어떻게든지 역사의 하해로 그렇게 이제 이끌어 가려고 하는 그런 노력이 여러 모습에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런 모습이 바로 우리가 앞으로 또 함께해야 될 지도자의 모습, 김대중 대통령을 통해서 그런 모습을 보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오늘은 교수님 여기까지 듣고요. 또 다음 주가 벌써부터 기대가 됩니다. 다음 주 목요일 날 뵙겠습니다. 예, 다음 주 목요일 날은 이제 1980년대 또 이제 5.18을 전후로 한 순환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5.18과 하겠습니다. 관련된 이야기로 다음 주에 예.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전남대학교 사학과 최영태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아침 공기는 선선한데 한낮에는 늦더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광주 낮 기온 27도까지 오르면서 일교차가 10도 이상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현재 광주의 기온은 15도, 습도는 92%입니다. 지금까지 날씨 정보의 한아름이었습니다. 한순간 흥분해서 보복운전을 한다면? 사고가 안 나도 범죄입니다. 보복운전은 단 한 차례만 시도해도 엄중 처벌받는다는 걸 명심하세요. 안전한 운전문화 만들기 현대오일뱅크가 함께합니다. 주유소는 현대 오일뱅크. 화순 더힐 314 자연친화형 설계 예술적인 감성을 담아낸 더힐 314 쾌적한 자연과 여유있는 삶의 가치를 실현하는 도시명 전원주택단지 청정화순 더힐 314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분양문의 061-373-0314 주 우청화. 광주 남구에 8년 올전세 아파트가 공급된다는데 만 19세 이상 무주택자면 청약통장 없이 가능하대. 8년 동안 이사 걱정도 없고 세금 걱정도 없고 단지 주변 공원과 스마트 시스템으로 쾌적하고 편리한 생활까지. 남구 도시첨단 남해온해뜨 10월 오픈 예정 062-382-0024 남해종합건설. 좁은 국토를 효율적으로 활용하여 에너지 영토를 넓혀가는 기업이 있습니다. 탑솔라. 생명의 가치를 높이고 미래의 변화를 준비합니다. 하늘의 태양을 땅의 태양으로 탑솔라. 안녕하세요. 국제농업박람회 홍보대사 송가인이어라. 2019 국제농업박람회가 전라남도 농업기술원에서 10월 17일부터 27일까지 열립니다. 농업이 바꾸는 새로운 세상 국제농업박람회로 고고! 아따 싸게 가장께! 귀농 귀촌 전라북도에서 답을 찾다 1:1 맞춤형 상담 정책 주택 농지 귀농 귀촌 정보의 모든 것 9월 27일 28일 양일간 광주 김대중 컨벤션 센터 귀농 귀촌 전라북도에 답이 있습니다. 2019 전라북도 귀농 귀촌 상담 홍보전. 안녕하세요. 배우 한은정입니다. 광주의 가장 빛나는 자리에서 누리는 당신의 호텔 같은 삶. 말하는 대로, 생각한 대로, 꿈꾸는 대로. 당신의 삶을 대라수가 동행하겠습니다. 생각을 바꾸는 집. 백운 대라수, 어썸브릿지. 광주 383-7774. 대라수건설. MG 새마을금고 음악회 인천, 장원, 울산, 공주, 원주, 부산, 제주, 광주, 구미, 전주, 대구, 안산, 청주까지 13개 도시에서 펼쳐지는 새마을금고 최초의 음악회에 여러분의 많은 관심 바랍니다. MG 새마을금고 가까운 새마을금고에 문의하세요. 전체 관람가. 황동현의 시선집중 1부는 여기까지입니다. 잠시 후 광주 MC 라디오 칼럼 그리고 아침 종합뉴스가 이어집니다. 황동현의 시선집중 2부와 3부는 8시 10분 다시 여러분과 함께하겠습니다. 광주 MBC 라디오 칼럼. 라디오 칼럼은 여러 전문가들의 의견을 통해 한국 사회의 방향과 광주 전남의 미래 비전을 찾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불투명한 홍콩의 장래란 주제로 초당대학교 박종구 총장과 함께합니다. 홍콩의 불안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홍콩 사태는
송환법 제정을 강행하려는 홍콩 정부에 맞서 홍콩 시민들이 거리로 뛰쳐나오면서 촉발되었습니다. 강력한 반정부 구호에 밀려 홍콩 정부는 송환법을 공식 철회했지만 사태는 진정되지 않고 있습니다. 홍콩 사태는 1997년 홍콩이 중국에 반환된 이후 유지되고 있는 일국 양제에 대한 근본적 문제 제기입니다. 중국은 2047년까지 홍콩 주민에게 자유민주주의 정치와 시장경제를 약속했습니다. 개인의 자유와 인권, 자유를 최대한 존중하겠다는 약속입니다. 이번 사태로 일국 양제는 공허한 구호라는 불신감이 증폭되고 있습니다. 홍콩 정부는 시대의 반대를 주권 도전 행위로 받아들입니다. 반면에 시대는 행정장관 직선제 실시, 송환법 완전 철폐, 경찰 강경 진압에 대한 독립조사기구 설치 등 5개 항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양측의 간격을 줄이기가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홍콩 젊은이들은 툼스라는 자유토론식 교양 교육을 통해 서구 민주주의와 인권 등을 교육받았습니다. 우리는 중국과 다르다는 인식이 팽배합니다. 18에서 29세 청년층의 75%는 스스로를 중국인이 아니라 홍콩인으로 인식합니다. 항인 취향, 홍콩은 홍콩인이 다스린다는 생각이 홍콩인의 뇌리에 깊이 박혀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사뭇 다르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1997년 이후 120만 명이 대륙에서 홍콩으로 이주해 왔습니다. 대중 수출입 비중은 1980년 13%에서 2017년 50%로 급증했습니다. 중국과 홍콩이 경제적으로 깊이 연계되면서 사실상 중국 속의 홍콩 시대가 시작되었습니다. 중국이 홍콩을 무력으로 진압하는 것은 쉽지 않을 전망입니다. 중국은 이제 미국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G2 국가가 되었습니다. 동아시아의 패권 국가가 되려는 야심을 갖고 있습니다. 중국이 홍콩을 무력으로 진압하면 국가 이미지는 형편없이 추락합니다. 무력 진압 시 홍콩에 있는 글로벌 기업들의 엑소더스가 심화될 가능성이 큽니다. 홍콩이 시진핑 주석의 중국 통합 시험대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홍콩을 포함한 초메가 경제권 구상인 민웨타이 강화호 계획이 자초될 수 있습니다. 홍콩 사태에 대한 지구촌의 관심이 뜨겁습니다. 박종구 총장은 교육과학기술부 2차관, 한국폴리텍대학 이사장을 역임했고 인재 한 명이 수만 명을 이끌어간다는 신념으로 창의적인 지역인재 육성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시각은 7시 57분입니다. 서민 전용 대출 햇살론. 창업자금 최고 5천만 원, 운영자금 최고 2천만 원, 생계자금 최고 1,000만 원. 신용등급 6에서 10등급 자영업자, 근로자 또는 저소득 기초생활 수급자까지. 서민 전문 대출 햇살론도 광주 문화신협에서. 광주 266-4150. 한순간 흥분해서 보복운전을 한다면? 사고가 안 나도 범죄입니다. 보복운전은 단 한 차례만 시도해도 엄중 처벌받는다는 걸 명심하세요. 안전한 운전문화 만들기. 현대오일뱅크가 함께합니다. 주유소는 현대 오일뱅크. 무더위를 날릴 시원한 소식을 전합니다. 고품격 커뮤니티 풀퍼니시드 시스템에 놀라고 살아보고 결정하는 4년 전세 선택형에 반하고. 어딘지 궁금하시죠? 충장 유탑 뉴블레스 홍보관 오픈 중. 문의 1899-1066 유탑건설. 광주 남구에 8년 올전세 아파트가 공급된다는데 만 19세 이상 무주택자면 청약통장 없이 가능하대. 8년 동안 이사 걱정도 없고 세금 걱정도 없고 단지 주변 공원과 스마트 시스템으로 쾌적하고 편리한 생활까지. 남구 도시첨단 남해온해뜨 10월 오픈 예정. 062-382-0024 남해종합건설. 무등산 북쪽의 둥지를 튼 광주광역시 북구 평촌마을.
바람 한 점, 구름 한 점도 쉬어가는 이 마을은 자연 그대로의 모습을 간직한 청정 생태마을입니다. 서산에 해가 지고 마을에 어둠이 내리면 이곳을 밝히는 또 하나의 작은 불빛. 반딧불이가 하늘에 별이 떨어져갖고 움직이는 느낌이 많이 들었어요. 스스로 빛이 낸다니까 되게 놀랍기도 하고 다음에 또 봤으면 좋겠다고 생각해요. 반딧불이가 있다라고 하는 건 광주 무등산이나 이 지역의 환경이 깨끗해지고 있다. 환경이 복원되고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알수록 귀한 산 무등산. 무등산에 사라진 반딧불이가 돌아왔습니다. 광주 MBC 캠페인 무등산을 사랑하자. 이 캠페인은 현대해상, SK 브로드밴드, 현대모비스와 함께합니다. AM 819kHz, 표준 FM 93.9MHz